자, 이 땅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공산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사상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탈북민 선교를 하던 2000년 당시에도 제가 보니까 중국이 제일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국경을 애써서 넘어온 사람들을 돌려보내잖아요.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고 체제가 사람을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로 두신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일으키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표 주자로 뽑으셔서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최첨병 국가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셨고 그 중에 우리 성도들을 특별한 군사로 불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중국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나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태동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하에 조선 독립운동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나라를 잃고 한 10년은 좀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따가 이제 3.1운동이 일어납니다. 1919년에. 그 이후에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이 땅에 머물 수가 이제 없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셔서 중국과 러시아 땅에다가 한국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땅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게 간도와 연해주입니다. 하나는 중국에 속했고 하나는 소련에 속했죠.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50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됐을 때 우리가 2,500만입니다. 그래서 남한 인구가 1,600만이었고 북한 인구가 900만이라고 그러고 해외 동포 400만에서 한국인이 2,900만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몇 만이죠? 우리 8천만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를 포함시켰을 때. 그러니까 늘 해외 동포는 그 당시도 400만이, 한국전쟁 때 400만이거든요. 해방됐을 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간도와 연해주로 나가고 미국에도 있고 해서 한 100만 정도가 나가 있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야지 신통이 트이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지사들이 한국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지만 간도와 연해주는 땅으로 가서 우리가 활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이 또 안타깝게도 두 개의 사상이 싹트는 땅이 됩니다. 하나는 간도에서는 이제 민족주의자들은 그 당시 중국은 이제 민주주의 체제니까 글로 가게 되고 러시아로 간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 영향을 받으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가면 처음에 누가 라이드를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직업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세탁소 하는 사람이 데리러 나오면 그 사람은 세탁소를 하고 또 편의점을 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은 편의점을 하게 되고 이런 것처럼 어느 땅에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간 분들은 이제 공산주의자가 되었고 중국으로 간 분들은 민족주의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장개석의 이제 국민당 정권이 부패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마오쩌둥의 공산당 세력이 막 이제 중국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조선 사람들도 공산주의자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중국에 가 있던 분들도 반 이상이 다 공산주의로 되고 나중에 임정도 처음에 시작했을 땐 그러지만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공산주의 또 들어와서 임시정부의 일원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누가 처음 이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자들로 이렇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은 가운데 계신 분이 이동휘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이는 분이 왼쪽 맞죠? 그쪽에서도 안창호 선생님이시고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오른쪽이 누구겠습니까? 예,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 세 분이 사실은 그 임시정부는, 상해 임시정부는 위에 안창호, 이동희 두 분이 만드신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리고 이승만은 지금부터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고요. 그래서 임시정부를 삼각정부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동희가 국무총리를 맡았고, 안창호가 내무장관을 맡았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이 세 사람이 모두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이동희란 분이 처음으로 한인사회당이라는 것을 창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이념이 있어서 공산주의자가 된 자가 아니에요. 이분의 전력을 살펴보면 이분은 이제 가벼 개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신식군대가 생기면서 한성 무관학교라는 게 생겼는데 거기에 입학해서 그때 러시아에 공간 이전을 하고 고종이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장교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와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러시아가 사회주의가 되니까 이분도 자연스럽게 러시아가 친하니까 사회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분은 투철한 민족주의자였는데 시작은 교육과 전도가 조선을 살린다는 믿음으로 이분이 전국에 수십 개의 학교를 만듭니다. 아주 막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상동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다 모임빵이 됩니다. 안창호 선생이나 뭐 이런 분들 전부 다 이 상동교회를 거쳐가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이분은 이제 한때는 저 일제에 막 쫓겨가 있을 때는 함경도에 캐나다 출신 선교사 그리어신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밑에 조사로 들어가서 3년 동안은 이분 밑에서 이제 조사 노릇을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전념하게 됐던 분입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1917년에 이제 짜르 정권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혁명에 성공하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특징이 무관학교를 나온 분이니까 안창호 같은 분은 교육에 힘을 썼던 분이지만 이분은 늘 무력투쟁을 주장하던 분이에요. 총 없이 어떻게 뭐 독립운동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망하는 게 러시아 혁명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왜 공산주의자가 되냐면 독립운동을 지지해줄 나라로 러시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러시아가 제일 많이 공산주의자에 돈을 풉니다.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 막 돈을 막 풀어서 제3세계에 이렇게 장악해 나가듯이 러시아가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정식으로 이제 조선에서 공산당이 창당되는 게 1925년입니다. 박헌영이 그때 이제 박헌영이라고 유명한 남노당 당수가 되는 박헌영이 그때 이제 부각되는데 정작 공산당이 설립될 때는 이분은 민족주의자라고 해서 소련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민족주의자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이동희는 어쨌든 대한민국 최초의 공산주의자로 이제 기록이 남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념 때문이 아니라 독립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들입니다. 다 그래서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 땅 분열의 근원이 된 사실은 정말 악하고 잘못된 체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산주의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공산주의의 시작은 이념이 아니라 생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또 나라를 잃어서 힘을 잃은 독립운동가들이 비빌언덕으로 다 선택했다는 것을, 이게 시대적인 아픔이라는 거야. 그 시대의 아픔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성경도 그 기독교 성경 연구를 하면 그렇잖아요.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걸 해석해야만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공산주의를 택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는 친근했던 거예요. 훨씬 친근했던 제도입니다. 이게 해방이 돼서도 왜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남한에서 이렇게 되냐면 1947년까지는 합법적이었어요. 미군정 하에서도 합법적이었고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민간인 학살에 일어나는 대구 사건 같은 경우도 공산자들이 선동해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합법적이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불법이 되는 게 1947년 말에 돼서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정확히 알아야만 그거 공산당이 저지르는데 죽여도 마땅하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시점과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정확히 분석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대는 아팠다는 거를 우리가 지금 그 시대로 돌아가서 공감하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족장 시대를 돌아가지 않으면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왕조 시대로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다윗마저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마저도 아내가 그렇게 많잖아요.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죠. 그러나 그 시대로 돌아가야만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자 목사님들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어떤 것들, 이런 논란이 있는 것들, 자꾸 그 시대에 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시대는 계속 변하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상황 진리라는 것은 계속해서 변해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중간에는 저 사람이 아주 험하게 살았었어.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이후로 저렇게 변했구나. 해야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 평화, 이거 누구랑 우리가 앞으로 대화해야 됩니까? 북한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열려 있어야죠. 이걸 반대하시면 안 돼요. 안 돼. 그놈들하고는 절대로 말을 섞으면 안 돼.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열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 4일 강의가 끝나면 활짝 열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 아픔은 이동희도 사회주의를 처음 시작했는데 정작 공산주의가 시작할 때는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따돌림을 받아요. 근데 이건 안창호한테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모든 산파 역할은 안창호가 했어요. 그러니까 안창호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이분이 살아계셔서 건국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나라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뭘 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분이 사실은 임시정부의 수장이 될 수 있었는데 늘 이동희한테 양보하고 이승만한테 양보합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까지 임시정부를 붙들고 있다가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분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와서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다시 가족품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미국 가서는 이분이 이런 민족주의자가 공산주의자라고 누가 모함하고 이렇게 돼서 이분이 미국에서 추방당합니다. 이게 이 아픔을 우리가 봐요. 그럼 이분이 조선에 와서 뭘 했겠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감옥에서 나와서 얼마 안 돼서 미국의 아내와 자식들하고 생이별하고 밖에서 그냥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만든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러시아 땅에서 쓸쓸히 죽어가고 한 분은 조선 땅에 감옥에서 있다가 쓸쓸히 죽어가는 거예요. 아프지 않아요?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공산주의자였던 사람이 민족주의자로 몰리고 정작 민족주의자였던 사람은 공산주의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일은 백성이기 때문에 한 분은 두 개의 강대국, 한 분은 러시아, 한 분은 미국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이렇게 죽어갔던 그런 저는 이 시대적 아픔에 희생된 제1세대라고 봅니다. 이 두 분이. 그 두 분이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분들. 이분들에게 이데올로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에게 있던 건 애국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냐 하면은 이게 미래적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쩌면 또 이분들이 이런 비극을 겪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존중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시대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나서서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내려오면서 그런 내 마음에 약간의 쓸쓸함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제주 땅에 와서 여기서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거
크고 비밀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삶이라는 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관심은 거기도 계시지만 우리한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동이나 안총은 그렇게 이국 땅에서 사라지고 감옥에서 사라지고 이랬지만 그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일제의 신사참배에 모든 교회들이 다 신사참배할 때 거기에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순교회관 50명의 목사님들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이것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늘나라를 잘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 우리의 영혼을 이 땅을 살면서 허비하지 아니하고 귀한 일에 쓰는 것 자체로다가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또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한 분만 저를 알아봐 주시고 세상 사람으로는 우리 와이프 한 사람만 나를 알아주면 돼. 와이프마저 안 오면 못 살죠, 그거는. 1945년 8월 15일에 한반도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해방을 맞이했는데 독립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1943년도에 얄타 회담이 있었고 거기서 결정된 게 한반도는 신탁 통치를 한다. 그래서 이미 38선 이북은 소련이 가고 이남은 미국이 분할 점령한다.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요. 정말 좀 역사를 알면 되게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소련한테 미국이 계속 참전해라 그랬는데 참전 안 했는데 불과 8.15 6일 전에 참전합니다. 불과 6일 전에 참전해서 38선 이북을 다 점령하는 거예요. 당시 만주의 관동군은 100만 대군이었습니다. 100만 명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 군대였어요. 저희 아버지도 관동군 출신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관동군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본토 공략도 못하는 거예요. 오키나와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일본의 본토에 들어가면 저항이 얼마나 힘들까를 알았기 때문에 소련한테 계속해서 참전하라고 이렇게 청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청하면서 동시에 미국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소련이 참전함으로써 어쩌면은 38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소련이 먹으면 어떡하지? 이것 또한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면 이걸 뺏길 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를 경영합니다. 전체를. 그러니까 이거 동북아 안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남한이라도 살려놔야지 이것까지 넘어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마지노선이 일본으로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일본이 만약에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시아 전체로 다 그게 퍼져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은 무조건 막아야 되고 이것을 한반도에서 막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이런 전략 속에서 38선이 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한 발도 뒤로 놓지 않고 미국이 들어오는 건 9월 달에 들어오거든요, 한국에. 그런데 그 조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 소련이 독점적인 지배를 할 것을 막을 이 협약을 맺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 땅이라는 거는 140년 전에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적인 전략 지정에 살고 있어요, 저희가. 우리 한반도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나라를 경영할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기들이 직접 통치를 하는 나라와 간접 통치를 하는 나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나라는 직접 통치를 하죠. 그래서 일본은 직접 통치해서 연합군 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원수가 들어가고 우리는 중장, 하지 중장이 들어와서 미 24군단이 들어와서 한국을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간접 통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 통치라는 건 신탁 통치인데 미국이 또 하나의 장치를 놓습니다. 그 장치가 뭐냐면 미, 영, 중, 소 이 네 나라가 신탁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련 하나만 다르고 미, 영, 중은 다 자유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대 1의 발언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이 워낙 강대한 나라니까 소련이 그거를 또 안 들어줄 수 없으니까 3대 1에 불리하지만 들어와요. 근데 소련은 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서로 계산을 다른 거죠. 소련은 자기네가 북한하고는 인접해 있고 조선인민들이 공산주의를 선호하니까 자기네가 충분히 북한은 얼마든지 자기네 손아귀에 딱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고도 반을 먹을 수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소련은.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미국은 일단 신탁 통치를 해놓고 나서 미용중 세 나라가 자기네 편이니까 점진적으로 지금은 공산주의가 더 득세하지만 자유주의의 맛, 자본주의의 맛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변할 것이다. 그러면 신탁 통치 최대 5년을 놓고 5년 동안 미국이 정치를 잘하면 한국 사람들의 전체적인 여론이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넘어오면 북한까지 다 해서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소련과 미국이 서로 이제 이 머리를 쓰면서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소련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8월 27일에 들어오자마자 8월 27일에 모든 철도를 다 중단시켜요. 경의선, 뭐 경원선 이런 철도를 운행을 중단시키면서 38선의 인적 교류를 딱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소련은 이미 생각이 있었던 거죠. 북한에 단독 정부를 세우겠다고 이미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분리시켜야만 되겠다 해서 북한을 먼저 먹으려고 이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하니까 미국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는 걔네가 막아놓고 힘을 밑으로 하면 서울까지 다 소련한테 맡기겠구나. 그러니까 미국도 38선을 통제하기, 우리도 통제, 이제 38선이 그래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6일 날 이제 미국이 한반도에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38선에다가 도로 차단기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이제 막 38선을 차단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신탁 통치를 하자고 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이죠. 신탁 통치는 뭐예요? 한반도를 전체를 놓고 자기들이 협의해서 통치하겠다는 거야. 동동 통치하겠다는 건데 38선을 막으면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이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명분과 실질적인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해요.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 열어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미 막아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거기에 북한의 지도자들, 한국의 남한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이제 휩쓸려가지고, 왜냐면 그들이 절대 상수거든요. 미국과 소련이. 우리는 다 변수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남한의 정치가 된 비극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와서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군대와 군립경찰을 만들어요. 왜냐면 이제 이 행정이 되고 치안이 확보돼야 되니까. 그러고 등장하는 게 뭐냐면 소수의 경찰과 군립경찰을 만들지만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경찰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 여기에 동원되는 게 우익청년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주 4.3 때도 서북청년단이 오고 서울에 그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뭐 파업이 벌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우익청년단이 가서 다 평정하고 하는 게 이 힘이 무소불위의 힘으로 막 커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폭력과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중에 그런 큰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전쟁 같은 일상이 이제 일어나는 게 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익 청년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마치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병을 갖고 있듯이 정치가들에 따라서 이승만, 김구, 여운형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우익 청년단이 얼마나 되느냐 가지고 이 정치적인 어떤 우위를 또 선점하는 나중에 그런 결과를 파생시킵니다. 역사의 불행한 길목에는 늘 뭐가 따라다니는지 아십니까? 역병.
제가 언젠가 또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늘 재앙이 올 때는 꼭 따라오는 게 역병입니다. 뭐 전쟁과 기근 이 세 가지가 오거든요, 늘. 근데 다른 건 다 빠질 수도 있고 서로 되지만 역병은 늘 따라다닙니다. 지금 우리 어느 시대를 가고 있죠? 역병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재앙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역병이 그래서 38선 분할선으로 더 굳어지는 이유가 1940년대에 콜레라가 부산에서부터 시작돼요. 중국 동포들이 이제 막 들어오거든요.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 먼저 콜레라가 된 게 이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북은 어떻게 돼요? 중국에서 생긴 콜레라가 한경도나 평안도를 해서 신의주 쪽으로 해서 이제 국경을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이 그쪽 국경을 딱 차단시키고 지금 북한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국경 막듯이 그 다음에 38선도 딱 막아요. 그 당시에 이 포스터입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죠. 하나는 북한 거고 하나는 우리 겁니다. 호리열자를 예방하자. 호열자도 아니고 호리열자입니다. 그건 강원도에서 또 해서 또 북한 거하고서 그 당시도 이렇게 포스터를 하고 제가 여러분들 이제 보여줄 게 많은데 그냥 요것만 대표적으로 좀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당시에 심지어는 우편물마저도 남북으로 이제 우편물은 그래도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콜레라 때문에 우편물도 남북으로 가는 게 이제 가로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로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이제 북한은 자꾸만 공산주의로다가 땅 이제 토지개혁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쪽으로 넘어옵니다. 남쪽으로 넘어오는데 얼마나 넘어왔냐면 1948년에 이제 재헌국회가 열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때 뭐라면 북한에서 넘어온 우리 동포가 450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한 인구 90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럼 반이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과장이긴 하지만 충분히 2, 300만 명은 넘어온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 인구 1600만이었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동포들이 다 지금 일본에서도 제일 동포들도 들어오고 중국에서 들어오고 막 다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밀려 들어오고 그러니까 인구가 급격히 불어납니다. 남한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한국 근대사를 하려면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탁 통치라는 거. 우리가 왜 한반도에서 신탁 통치가 이루어지려고 그랬는지. 그 다음에 미 군정이 들어와서 3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48년 8월 15일에 들어서기까지의 3년을 미 군정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 그리고 한국의 정치가들이 계속해서 암살당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말 유력한 정치가들이 나중에 김구까지 해서 4명이 송진우, 또 여운홍, 김구, 장덕수 이렇게 해서 계속 다 암살로 사라지게 돼요. 이런 대단한 폭력성 속에서 한반도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 이 세 가지를 살펴보는 것이 한국 전쟁을 이해하는 키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우리의 한국인들의 국민 정서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패전한 일본 제국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겠어요? 일본은 패전국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패전국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패전국은 아니다. 그러나 승전국은 아니죠.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패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미국과 소련은 우리를 패전국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일본 제국한테는 피해를 받았으니까 이제 승전한 미국과 소련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독립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과 소련과 동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제에 우리도 저항했으니까. 그런데 미국과 소련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식민지에서 자기들이 해방시킨 사람들이 불과한 거예요. 여기에서 인권이라는 문제가 생겨나요. 우리는 그분들에게 동등한 자유인권으로 존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신탁 통치하는 게 가당치 않은 겁니다. 우리는. 또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왜 그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대변할 수 있는 단어는 이겁니다. 억울함. 우리는 억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함 속에서 해방을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5년간 신탁 통치 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5년, 1년도 안 돼. 이런 생각이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탁 통치안이 발표되면서 반대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억울하지만 그것을 편승해서 정치 지도자들은 갑자기 부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승만과 김구입니다. 반탁운동을 시작하는 이 두 분이 거기서 완전히 힘을 얻고 권력을 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탁에 대해서는 이승만과 김구가 생각을 같이 하지만 방법은 틀린 거예요. 김구는 임시정부의 수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정을 대신할 정부는 임시정부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고, 이승만 입장에서는 새로운 자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정치 형태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사람이 똑같은 우익으로서 같은 생각을 하지만 어느 시간부터는 최대 정적이 돼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반탁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은 임정이라는 건 임시 정부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김구의 생각에 동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임시 정부가 들어올 때 다 개인 자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내가 임시 정부의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에 서약을 해요. 그런데 들어오고 나서는 임시 정부 사람들이 다 뭉쳐서 임시 정부의 목소리를 내기를 시작하니까 사실은 약속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미군정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군정 입장에서는 김구와 임시정부를 이제 자꾸만 억누르기 시작하고, 이승만은 사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워낙 고집이 세고 이승만들이 미국을 잘 알고, 그러니까 용미주의자입니다. 미국을 잘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책략상으로 이승만을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또 이승만도 멀리했지만 결국에는 이승만과 손잡을 수밖에 없는 이제 걸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쨌든 1945년 12월 27일에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신탁 통치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미 국무부는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미 국무부는 백악관에서 이제 정책을 결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거고, 미 군정은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우리들이 형편을 다 보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한쪽은 행정가들이고 정치가들인데 한쪽은 군인입니다. 미 군정은. 그러니까 이 둘 간의 생각이 또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신탁 통치안이 결정됐을 때 원래는 소련은 독립국가를 지원했고 미국이 신탁을 지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그래서 소련은 신탁 통치를 지지하는 것처럼 돼 있고 미국이 독립국가를 지원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전부 여론이 어디로 가냐면 미국한테 다 붙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그거는 배웠을 거예요, 역사에서. 그런데 그렇게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동아일보 기사 때문에 그렇게 돼요. 12월 28일이 됩니다. 그래서 김구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신탁 통치 반대 총국민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경교장에 그 당시에 뭐 박헌영서부터 공산당부터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결정되는 게 김구는 임시정부와 즉각적인 주권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한국 국민이 일어서서 미국과 소련의 입김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송진우라는 분이 동아일보 사장이 됐고, 한민당이라는 그 정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분들이 일제시대 때 또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라는 이미지가 좀 있었어요, 이분들이. 근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대로 또 미국의 행정을 도와줬기 때문에
미국을 대변하는 대변지 같은 역할을 좀 했습니다. 동아일보가 당시에. 그래서 그 회의상에서도 다 반탁, 신탁 통치는 말이 안 된다면서 다 반탁을 하는 분위기에서 이 송진우가 소신 있는 발언을 해요. 아니, 우리가 미국과 소련에서 신탁 통치 좀 몇 년 하고, 그럼 최소한으로 줄이면 3년이면 될 텐데 해서 받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암살당합니다. 이런 이제 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명망 있는 정치가가,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큰 정당에, 이게 한민당이라는 건 지금 민주당의 전신이에요. 근데 이제 당수였던 사람, 동아일보 사장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암살을 당하니까 전국이 난리가 나면서 또 공산주의자들도 처음에는 반탁이었다가 소련의 지령에 의해서 다시 친탁으로 돌아서면서, 친탁은 공산당이, 반탁은 이제 민족주의자들, 이렇게 완전히 나뉘게 되면서 이제 전국은 둘로 아주 극단적인 대립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암살 배후범으로 한현우라는 사람이 이제 암살범이 이제 범인으로 체포되는데, 이제 배후는 그 뒤에 벌어진 4명의 정치가들도 배후는 다 밝혀지지 않습니다. 밝힐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번외의 이야기지만,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전 형무소부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근데 서울은 인민군한테 너무 빨리 뺏기기 때문에 이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인민군이 들어와서 다 풀어주는데, 이제 한국 정부가 철수하기 전에 몇 명은 이제 가까운 사람들을 풀어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김구 암살범, 송진우 암살범, 이 암살범들은 다 풀려나요. 무슨 뜻인지. 네. 이 사람들이 무기징역 받고 다 그랬던 사람인데 다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난 가서 부산에서 자유롭게 걸어다닌다는 거 목격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특히 한현우 같은 사람은 또 일본으로 가서 건너가서 일본에서 계속해서 이제 또 정치 활동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치의 흑막, 죽음과 관계된 이런 것들은 그 차원을 좀 넘어서서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자, 그럼 동아일보 기사가 어떻게 됐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도 조작이라고 이제 좀 말할 수 있는 건데, 당시에 좌익 세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운형이 좌익 계통의 사람이었고, 이 여운형이라는 사람은 이제 임시정부에도 관여했던 사람이고, 이제 그렇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정치가들에서는 남북한에서 제일 인기가 제일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분도 나중에 이제 암살로 이제 돌아가시긴 하지만, 어쨌든 한민당은 한민당과 동아일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친일파 이미지를 다 벗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호응과 지지를 해서 한민당이 이 사건 이후로다가 정치적으로도 아주 기사 회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탁운동 때문에 균형이 거의 3대1, 2대1 정도로 공산주의 세력이 강했는데, 반탁운동이 일어나면서 동아일보 기사로 해서 균형을 이제 맞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적인 비난이 다 이제 소련과 또 공산주의자 좌익 세력에게 돌아가고, 대한민국에서도 남쪽에서 좌익 세력이 굉장히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럼 이승만은 어떻게 했느냐? 이승만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제 이 반탁 사건으로 인해서 김구는 점점점 몰락하게 되고, 이승만은 미 군정의 지지를 얻게 되고, 그는 한민당하고도 또 독립해서 혼자 독립촉성중앙회라는 걸 만드는데, 내세우는 게 그거지만 반소 반공을 내세워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에게 지지가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정치 지형은 이승만이 주도권을 잡는 걸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참전하자마자 이제 만주의 대부분을 이제 점령하게 되고,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남한까지 다
정리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군도 하지의 24군단을 한반도에 급격하게 이렇게 투입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오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에 미국은 미 군인들을 고급 장교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일본으로 들어가서 통치할 거기 때문에 일본어를 다 가리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일본에 능통한 미국 군인들이 많아졌는데 한국으로 들어올 생각을 미처 못해서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긴 하는데, 어쨌든 한국에 대한 정보가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누구의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되냐면, 당시 교대해야 되는 일본군 사령관하고 제일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군정이 들어와서.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서로 적국으로 싸웠지만, 이 두 나라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일제시대 때 좌익이, 공산주의가 잘 발붙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적국으로 서로 싸우지만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적이에요.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적을 막아내는데 똑같이 또 일본과 미국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한국에 일본 일제시대 부역했던 분들, 심지어는 아주 심한 침입할 때도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 한국의 행정체계가 그대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일본인들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역사적으로 좀 아픔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뭐 어떻게 지금 뭐 해석하기는 좀 힘듭니다. 또 하지준장이라는 분은 군인 중에 군인이에요. 이게 별명입니다. 하지중장의 별명이. 그러니까 그 시골 출신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야전 사령관으로서만 쭉 해왔기 때문에 1차 대전에도 참전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아주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육사 출신이 아니에요. 메가더는 이제 웨스트 포인트 출신이고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하지중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군정으로 이제 들어와서 사령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역사가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대한 정보도 좀 부족했고, 이분의 개인적인 그런 것도 좀 있었고, 또 이분이 직업군인으로서의 태도로만 한국 정치가들을 대했기 때문에 남한의 3년간의 해방 정국이 미군정이 많이 그르쳤다라는 게 역사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더 혼란스럽게 됐다는 얘기죠. 미군정이 통치하면서 경제 상태가 너무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당시 1945년, 46년대 아사자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남한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일본한테 이게 들어가 있었지만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는데, 해방군이라고 점령군이라고 들어온 미국에 들어오니까 우리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민심이 정말 흉흉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사건인데 제가 이번에 접하게 돼서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전북 부안입니다. 이게 김제평야도 있고 우리나라 아주 곡창지대 중에 하나잖아요. 더 큰 사건은 물론 1946년 10월에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지만, 그 후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제가 호남지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는 영남지방, 그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부안군 농민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쌀 배급 정책을 폈어요. 미군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런데 쌀을 공출해야만 되니까 쌀을 거둬야지 배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자들 쌀도 거두고,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에는 부자들 걸 거둬서 가난한 사람들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1946년도에 전라도는 이제 전라도의 그 산악 지역에는 농사가 제대로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김제평야 이런 데서는 완전히 흉작이 됐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게 평야지대에서는 질소 비료를 써야 돼요. 비료를. 그런데 38선으로 갈라졌잖아요. 흥남에 질소 비료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도 다 북한에서 갖다 쓰고, 질소도 북한에서 갖다 쓰고, 자원은 다 북한에 있으니까. 우리는 남한에는 자원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38선이 막혀버리니까 질소가 못 내려오니까 전력도 부족하죠, 물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평야가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완전히 흉작이 된 거예요. 근데 산간지방은 어차피 그런 거에 상관없이 농사를 졌으니까 귀찮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잘 헤아리지 않고 미군정이 쌀 공출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 더 나가서
현지 실정을 보고 잘 조사를 해서 야 여기는 뭐 임야 어디에서 뭐 얼마나 났고 그래서 공출을 몇 퍼센트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류 놓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여기서 얼마 걷었으니까 이렇게 흉년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받아보고 농민들이 받아보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생산한 쌀보다 훨씬 많은 쌀을 공출해 가는 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이게 뭐 언로가 제대로 돼 있어서 사정이 전달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농사진 걸 다 쏟아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또 한 가지 조건이 뭐가 있냐면 부안 인구가 한 15만쯤 됐는데 문맹자가 9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60, 70%가 문맹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상이고 뭐고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쌀을 뺏기겠어요? 뺏길 수 없잖아요. 이때 이 틈을 타고 파고드는 게 누구겠습니까? 공산당이 파고드는 거예요. 남노당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47년 8월에 이제 공산당이 불법으로 되는데 이때는 미군정에 정책에 잘 순응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공산이 들어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 일제 때는 공출을 다 하고도 먹을 게 있었는데 해방된 마당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럼 거짓도 들어오고 이제 막 이제 되는 거죠. 가짜뉴스도 들어오고. 군산 앞바다에는 미국 배들이 잔뜩 들어와서 우리 쌀 다 실어간다. 왜냐면 추수기만 되면 일제시대 때 일본 배들이 다 군산항으로 와서 전쟁 때 다 쌀 갖고 다 실어가잖아요. 일본으로. 군량미로. 근데 요번에는 일본 배들이 와서 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미국 배가 다 와서 실어간다는 거야. 이제 이게 그러면 이 농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이 야 빼앗길 바에는 빨리 떡 해먹자. 술도 해먹자. 다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감춰놓고 먹어치우고. 그래서 겨울이 나는 거예요. 이 겨울 되니까 뭐 쌀을 공출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공출을 못했는데 봄이 됐습니다. 이제 미군정이 곡식이 배급을 하려고 했더니 창고에 곡식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미군정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이거 강제 공출을 해서라도 쌀을 걷어야 되겠다. 강제라도. 그럼 행정 조직을 이용하잖아요. 경찰 보내고,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경찰보다 먼저 보내는 게 누구냐? 우익 청년 단체들이 가는 거예요. 이들이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애국심으로 가득 차서 저는 틀림없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 도둑, 엑스놈들이. 응? 이 전 국민이 먹어야 될 쌀을 지들이 다 먹어치워?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해가 우리 오해를 부르고 해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농민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이제 산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갖다 줄 게 없는데. 그러니까 남은 건 노인과 어린애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기록으로는 산으로 도망친 사람이 수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산으로 도망갔어요. 이게요, 제주 4.3도 똑같습니다. 여순 때도 똑같고 늘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산으로 도망쳐서 그 사람들이 그럼 그때 또 공산당이 개입하는 거죠. 왜냐면 늘 리더하는 건 그 사람들이니까. 자, 야 어차피 우리 죽을 목숨 그냥 죽냐? 싸우다 죽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죽습니다. 쌀로 가득 채워야 될 창고에 잡아온 사람들 가득 채워서 불 지르고 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건 이제 전쟁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게 한국전쟁 때는 정말 크게 확대돼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 폭동, 제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제주에 여러분들 사시니까. 제주 4.3 폭동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공산당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얘기가 없죠.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가면 또 반대편에서 뭐라 그래요? 조작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공산당이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맞는 거예요. 공산당이 일으킨 게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계속 카톡을 보냅니다. 제주 4.3 가지고 또 요새 또 4.3 때 공산주의자들 몇 명을 저한테 계속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그래, 네 말이 맞는데 근데 3만 명이 죽었잖아. 이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누가 잘하고 못한 거를 그런 걸 얘기하려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 시대가 얼마나 아픈 시대였는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시대가 지금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왜 러시아 얘기를 하고 중국 얘기를 하냐면, 러시아로 간 사람들은 공산주의자가 안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중국으로 간 사람은 민족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있지만 미얀마로 선교사 나가면 미얀마가 최고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아프리카 수단으로 가면 수단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안 그렇게 말하는 선교사 봤어요. 그 나라를 가면 그 나라 사람들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선교사도 그럴지언정.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된 것보다 먼저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시대를,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 지금 시대에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에 싸웠으면, 그럼 그 시대에 죽창으로 서로 찌르고 죽였어. 그럼 우리는 지금도 그래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지금은 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우겼지만, 지금은 양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대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완고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고한 사람은 범죄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사고의 틀이 계속 그 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건 공산당이 했잖아요. 공산당이 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공산당이 왜 그런 일을 하게 되는지 우리는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진실은 진실대로 놔두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김달삼이라는 사람이 몇백 명 가지고 시작한 것이 그들은 나중에 다 죽어갔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3만 명이 죽는 것은 이건 이제 누가 보상해요? 보상은 못하게 그럼 누가 위로해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과거에 어떤 것을 다 떠나서 그럼 누가 위로해야 돼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계속 정죄의 자리에만 있고 공산당이 한 거니까 교회는 그런 데에 나서면 안 돼 라는 게 옳은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어느 쪽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죽어가는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망하는 마음이 좀 생겼어요. 아니 왜 하나님, 나는 좀 흥겹고 같이 가서 막 춤도 추고 좀 이런 자리로 부르시면 좋은데 제가 좀 세상에서 좀 흔들고 좀 놀았다고 이번에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한테 보내셔서 왜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까? 제가 그럼 주님이 그렇게 한참 기도하면 야 내가 그랬으니까. 주님도 흥겨운 자리에, 잔치의 자리에 가서는 늘 흥겨워하셨지만 주님은 흥겨운 자리와 애통하는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한쪽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인간에게는 원초적인 욕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백성들의 마음을, 그런 상황과 처지를 헤아려야 되는 것이 국가입니다, 사실은. 이게 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고 자유주의 국가가 세워져야 돼요? 복지가 늘어나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부가, 그래서 우리가 투표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마음대로 이끄는 위정자를 세워지라고 우리가 투표하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그러면서 국가가 그런 일을 못한다면 국가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왜냐면 제가 내일 드릴 말씀 중에 있지만 백성이 국가가 지도자가 못할 때는 백성이 일어나서 그걸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국가가 그 시대 때는 원칙주의 또는 엄벌주의를 내세워서 국민과 충돌해서 그럼 국가가 힘이 세니까 국민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국가를 존립시키기 위해서 국민을 희생시킬 때 그럼 국가는 무엇인가? 이게 제가 만드는 영화의 주제입니다. 좋은 국가가 되어야죠. 여러분, 지도자가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돼야지 사울과 같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국민들이 뜻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한 정부가 탄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럼 그 시대는 그러지 못한 국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못한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뭘 해야 돼요? 그러한 국가가 존재해야 되고 그러한 지도자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헤아릴 줄 알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에 젖어 있지 않고 은혜를 통해서 통치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패턴은 우리가 가보년에 일어났던 동학운동도 똑같게 일어나는 겁니다. 고부군수가 그렇게 폭정을 일삼을 때 백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무능하니까 누구를 청나라를 끌어들이고 일본을 끌어들여서 농민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이게 광주 사태도 똑같은 거잖아요. 독재 정권이 들어서는 바람에 거기 저항하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총칼로 누르는 거잖아요. 가서 헬리콥터로 난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근데 이 시대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어요?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나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피를 흘리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저항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런 몰상식한 일은 안 벌어지잖아요. 적어도. 그런데 지금도 지구 한편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만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들은 사람마다 감춰진 역사가 있듯이 개개인마다 우리가 그 시대에 국민들이 생각하던 거, 정부가 생각하던 거, 이념이 생각하던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우리는 생각하고 진영 논리에 갇혀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입으로 막 주장하기 시작하고 적어도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더 깨어있고 우리는 아픈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저는 제가 유족들을 만나거나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만날 때 아무도 그들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들이 그래서 교회를 너무 미워하고 있어요. 교회가 들어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여기 소수가 모여있지만 우리가 좀 들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 사람들이 공산당이었을지라도 좀 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 영화 찍을 때 똑같습니다. 끝까지 저한테 얘기 같이 가면서도 일본 놈들 용서하면 안 돼요. 저한테 틈만 남아서 나한테 와갖고 감독님 왜 자꾸 이런 영화를 끝까지 만드는 거예요? 일본 놈들을 왜 용서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좀 하늘나라를 보시고 주님은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성령이 있는 성전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가 못할 게 뭐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썩어지고 죽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라고 주님이 교회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잘나 있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박수 받아야 됩니까? 교회가 환호받으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하게 하고 아니 우리는 왜 예수님의 12제자가 성령을 받았더니 십자가에서 다 죽잖아요. 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어디 가고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남들이 들여다보지 않는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우리의 어깨에 주님이 왜 주셨어요? 좀 내어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면 안으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내 손에 홀딩하는 게 없더라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어쨌든 자유주의 국가가 된 데는 메가더와 하지와 이승만이라는 이 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세 분이 3자 회담이 1945년 10월 15일에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게 맨 밑에 안경 쓰신 분이 하지고요. 가운데가 메가더,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승만 대통령과는 많이 좀 나이가 드셨어요. 이 특별히 메가더는 미국 국무부하고는 늘 마찰을 일으켰고 나중에는 미국으로 돌아가게 한국전쟁 중에 너무 강경하게 대중 전략을 폈기 때문에 이제 귀환되죠. 이분들은 어쨌든 반소, 반공,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뭐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지는 심지어는 국무부에 계속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들이 미국 정부의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상황은 점점 악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초면에 만났을 때 의견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공, 반소라는 것에서는 정확히 일치했지만 이분들이 놓치고 있던 것들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지 중장이 실패했던 겁니다. 그건 메가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군정은 한민족이 얼마나 독립을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그들이 보기에는 키가 작고 이런 헐벗은 황인종이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에 있으면서도 독립국가로 존재해 왔다는 것을 그들이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잊고 있었던 것은 일제 식민지 가운데 있을 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자귀를 받고 혜택을 입었었고 일반 계층의 사람들은 수탈과 압제로 신임해 왔기 때문에 공산당의 인기가 그래서 있었다는 걸 이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걸 간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걸 알았어야 돼요. 반공, 반소를 하되 백성들이 정치적인 것 때문에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은 그저 누가 배부르게 해주고 누가 잘 살게 해주고 이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는 게 백성이에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심리예요.
이게 서로 간에 괴리가 있었어요. 방공방수와 대한민국이 얼마나 독립을 열망하고 독립국가였고 이 백성들의 민심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이게 서로 균형이 안 잡혔기 때문에 계속해서 3년 동안 마찰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암살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 사회주의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독립국가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소련은 달랐죠. 미국은 이 땅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게 목적이었죠. 소련은 이 땅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야 되는 게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의 뜻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 두 나라의 강력한 뜻에 따라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우리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 내세웠던 신탁 통치안이라는 거는 신기루였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정치가들이 미용중소가 다 모여서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탁상 공론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 나타나냐면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결국은 한국전쟁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는 300만 명이 거기서 죽어가고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의 학살이 일어나요.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그들의 잘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방향이 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 암살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왜 암살이 일어나냐면 미군정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생각과 견해를 달리하는 정파와 다른 여러 가지 그 정파들이 있고 정치가들이 있으니까 이들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물고 뜯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정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를 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비극적인 아픔의 시대,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송진우, 여운형, 장덕수, 김구 이런 사람들이 정말 불세출의 정치가들이 차례대로 암살되는 야만적 행위죠. 차례대로 제거당하고 마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남게 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남한에서는 이승만. 그리고 결국에는 북한의 단독정부, 남한의 단독정부의 국가 통수권자가 되어서 이들이 전쟁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국적인 이제는 300만에 희생되는 이것 가운데에는 암살이라는 이런 방법으로 정적을 제거하고 상대 진영을 부수는 폭력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폭력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작은 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작은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이런 폭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우리가 수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증오와 미움의 마음에서 돌이켜서 평화와 화해의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수습할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자리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제가 주님이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진 영화를 통해서 이걸 세상에 알릴 거예요. 저는 이걸 한국 사람들만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보고 영국 사람들도 보고 러시아 사람들도 보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생명의 존귀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평화의 마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사는 이렇게 아프게 암살이라는 것이 시작됐고 이것이 무차별 민간인 학살로 발달하게 되고 전쟁이라는 그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향해서 우리 폭주기관차처럼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게 됩니다. 내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